제가 고려대에 와서 지금 교수님이라고 강의를 하면서요. 진짜 그 혼란이 있는 게 이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왜냐하면은 지금 중간중간에 몇몇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전공에 사실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전공 교수님들이 저는 이제 많다라고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다가 뎁스는 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전체 교수님들이 다 만족스러운 교육 내용이 될까? 사실은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다양한 교수님의 니즈에 좀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몰 랭귀지 모델하고 거기에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RAG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NLP에 대해서 이렇게 위주로 중요한 항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허깅 페이스에서 이런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현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이제 AI를 배우잖아요. AI를 배워서 뭔가를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지나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한 2, 3년은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과목을 들어야 최소한, 그러면 이제 회사에 가서 뭔가 AI에 관련된 거를 뭐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AI에 대한 간단한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지난주에 교수님 해보셨듯이 AI 스튜디오 정도만 가지고서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현업에 가서 막상 개발을 그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이제 시킨다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뭐가 차이가 있느냐? 회사에서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장에 있는 제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조업이 있으면 이 공장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뭔가 고장도 예측을 하고 혹은 수요도 예측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라고 AI 이제 배운 애한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어떤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회사다. 야,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그 회원들의 그 스포츠에 관련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데이터 제일 많아. 데이터는 다 갖고 있으니까 네가 AI를 전공했다며. 스포츠도 했는데 AI도 전공했다며. 스포츠 보건하고 AI 다 했다면서. 이걸 가지고서 모델을 네가 만들어서 예측도 하고 이 어떤 운동 방법이 가장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다 예측하고 제시할 수 있는 네가 모델을 학습을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혹은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문서가 데이터베이스 포함해가지고서 문서가 한 3,000개 정도 돼. 근데 각각의 문서가 한 1,000페이지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네가 고객한테 무슨 질문이 나오더라도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는 챗봇을 네가 만들어. 음성 챗봇이면 더 좋고 그냥 챗봇이라도 만들어줘. 그리고 FAQ도 만들어주고. 이 정도로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는 이제 좀 다음에 말씀드리고 후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1,000페이지가 되는 문서가 한 1,000개, 몇천 개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자유자재로 고객이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딱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챗GPT로 되느냐 이거죠. 챗GPT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챗GPT한테 지금 우리가 될 것 같잖아요. 문서 한두 개 넣어서 하면은 답변해 주거든요. 그 문서 기반으로. 근데 그게 되느냐?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는 문서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문서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 보안하고 그 문서의 개수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이거는 1분만 주겠습니다. 좀 써요. 보안, 그 다음에 속도나 정확도,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챗GPT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GPT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GPT. 얘한테 문서를 이만큼 주는 거죠. 한 1000개 정도를 주는 거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줘 라고 챗GPT한테 질문하는 거죠. 챗GPT라는 어플리케이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답변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나오게 되느냐? 질문을 하면 여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뭔가 검색 이거를 갖다가 질문을 한다. 그럼 얘는 여기에서 그 문서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라든지 관련 거를 쫙 찾습니다. 페이지가 막 1000페이지 막 넘어가고 어쩌고 하면은 찾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키워드를 매핑해서 하는 방식은 정확도에서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게 다행히 그 문단이나 그 있는 부분들이 내가 지금 질문할 의도랑 잘 연관이 맺어지면 상관없지만 전혀 쓸데기 없는 얘기랑도 사실 관련이 있어서 검색할 때 같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정확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문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갑니다. 게다가 저장 공간도 문제가 됩니다. 과연 1000개의 문서를 챗GPT가 이렇게 저장을 다 서버에다 하게 줄 것이냐? 안 해줍니다. 이게 사실 하나당 문서가 예를 10메가다 1000개면은 10기가잖아요. 그죠? 개인이 10기가의 문서를 올려놓고 쓰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더군다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10기가 메모리를 쓰는 거는. 그래서 허용을 안 해줍니다. 챗GPT에다가 문서를 넣어보시면 몇 개 정도 넣을 수 있죠? 한 10개 정도 되지 않나요? 몇 개 못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 매뉴얼의 Q&A 챗봇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안 이슈, 속도, 정확도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버에다가 두면 안 돼요. 그 공공의 클라우드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3자, 자, 우리가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클라우드에 가 있으면 그때부터 위험하게 돼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챗GPT나 제미나이는 개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올려놓은 학습 자료들은 그 데이터들은 제미나이나 챗GPT가 나중에 학습용으로 씁니다. 학습용으로 쓰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학습용으로 하면 이 안에 어떻게든지 학습이 돼 있었으니까 질문을 잘하면 이 학습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 있는 학생 정보를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걸 가려서 김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땡땡의 집 주소, 뭐 나이 뭐 쭉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안을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땡땡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LLM은 그 추론을 되게 잘하잖아요. 이 뒤에 있는 주소나 나이, 그다음에 뭐 다녔던 몇 학년 무슨 학과 이거 가지고 하면은 김땡땡이 누군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이 김땡땡이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김땡땡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보안 이슈에 바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 학사 정보를 여기다가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다. 우리가 뭐 다운로드 받는 모델을 우리가 보통 라지 랭귀지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원래는 조그맣다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었는데 사이즈에 상관없이 저희가 그냥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 혹은 내 PC 혹은 우리 학교의 어떤 서버 요런 데 저장을 해놓고 얘를 사용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네, 근데 그 만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GPT는 아니고요. 이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키미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그래도 여기다 10억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과감하게. 사실은 20억 정도 써야 됩니다. 20억 정도를 써서 고려대학교에서 키미 K2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가지고서 쓸 수 있게 챗GPT처럼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보안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가 오냐면은 1000페이지짜리 문서 1000개를 여기다 했을 때 속도, 정확도, 저장 공간이 해결이 되겠죠. 속도하고 정확도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읽는 속도는 여전히 키미가 됐건 GPT가 됐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라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공지능이라고 했고 만약 여기서 고려대학교 이제 보건이라고만 치겠습니다. 다른 거 같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쳤을 때 그거랑 전혀 의미가 관련이 없는 데까지 다 추출을 해서 얘가 학습 답변을 주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을 내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확도랑 속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RAG입니다. RAG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AG는 이런 식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살짝 맛보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중요한 거는 이 문서가 특정 영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를 매핑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근데 문서를 매핑을 한다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인데 문서에 이만큼 예를 들면 한 10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하나의 벡터라고 하는 숫자로 변경을 합니다. 문장 전체를. 그래서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0.3, 0.7, 0.1 이렇게 해서 0.75 이런 식으로 벡터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 문장 전체를. 그래서 이게 한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 한 512개의 차원의 벡터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얘의 의미를 최대한 담는 거예요. 이 문서의 의미. 이 문서의 의미를 어떻게 담는지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벡터화를 시켜요. 그럼 또 하나 나오겠죠. 얘도 벡터화를 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이 한 페이지 A4 용지 한 장이라고 해봐야 벡터 한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거 다시 또 여기 벡터화시켜. 그러면 1000페이지라고 해봐야 5000개의 벡터밖에 안 나오겠죠. 5000개의 벡터밖에 안 나오겠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숫자니까. 컴퓨터가 500개의 벡터를 연산을 한다? 0.1초는 충분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키워드로 무슨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를 1000페이지를 찾는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5000개의 벡터를 그냥 계산을 한다? 이건 엄청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벡터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벡터를 해서 1000페이지에 해당하는 걸 다 벡터로 만들어 놓고 이게 곱하기 또 1000개가 있다. 문서가 이런 게. 그러면 이제 그래봐야 500만 개죠. 500만 개의 벡터. 컴퓨터 입장에서 숫자가 500만 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벡터화를 시켜놓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GPT가 나만의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LLM 모델이 있으면 LLM이 있으면 스몰 랭귀지 모델이죠. 여기다가 벡터화를 시켜놓습니다. 모든 문서를 여기다가 아까 문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여기다가 벡터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벡터 DB라고 부르겠습니다. 벡터들만 쫙 모아놔서 한 5,000개, 1000페이지 문서는 5,000개, 그런 게 또 1000개 있으면 500만 개. 얘 벡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벡터를 쭉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문서를 집어넣으면 벡터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베딩 모델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벡터화 시키는 걸 우리가 임베딩을 한다라고 하고요. 임베딩한 애들을 싹 다 저장해 놓는 거를 이제 임베딩해서 벡터화 이걸 임베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장해 놓는 걸 벡터 DB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임베딩을 해주는 거를 뭐가 해주느냐? 임베딩을 해주는 모델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베딩을 해주는 모델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가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허밍페이스에도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밍페이스에 있는 임베딩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검색을 임베딩 이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만든 임베딩, QN에서 만든 임베딩, 텐센트에서 만든 임베딩 엄청 있죠, 그죠? 이 임베딩 모델을 그냥 아무거나 적당한 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은 임베딩 모델에다가 이 문장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임베딩 벡터 하나씩을 탁탁 뱉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저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인베딩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원리 이게 딱 돼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프롬프트를 이제 날리잖아요. 자, 우리 회사 학교에서 이러한 행정 서류에서 이런 문서에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을 날리잖아요. 그 질문한 거는 또 똑같이 벡터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벡터를 가지고 이 전체 문서에서 가장 내가 날린 질문과 관계가 깊은 문단 10개만 뽑는 겁니다. 어떻게 뽑느냐? 이 벡터와 이 벡터들을 다 연산을 합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면 이 연산은 유사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했는데 계산을 하니까 얘는 0.1, 얘는 0.7, 0.2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값이 높은 게 가장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베딩 모델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관련이 깊은 거는 숫자 계산했을 때 얘 기계는 간단합니다. 그냥 인베딩 모델이 만들어진 벡터 저장한 다음에 얘랑 곱해져서 가장 높은 거 10개만 뽑아. 그러면 이렇게 10개 뽑아줍니다. 그럼 10개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원래 그 벡터에 해당하는 이 문단들을 바로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얘랑 이 내가 지금 넣은 프롬프트랑 가장 관련이 깊은 문장 10개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을 통해서. 불과 굉장히 1초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프롬프트와 여기에서 만든 문장 10개를 인풋으로 주고 프롬프트로 주고 나온 답변을 가지고 나온 답변이 챗봇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인덱싱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덱싱은 검색에 해당합니다. 이거 제가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덱싱은 키워드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원리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벡터화를 시킨다. 그리고 벡터의 의미가 저장돼 있다. 그리고 벡터에 연산을 해서 벡터 값이 그 연산된 값이 큰 게 두 문장이 관련이 깊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긴 프롬프트랑 가장 관련이 깊은 문단 10개를 여기서 찾아내는 게 여기에서 핵심 목적이다. 라는 거죠. 근데 가장 관련이 깊은 걸 예전 키워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 연산만 함으로써 어느 게 가장 관련이 깊은지를 금방 계산해 낼 수 있고 거기서 맨 꼭대기 프라이어티가 높은 것만 이렇게 추출해서 프롬프팅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리를 하면 기존의 이 빨간색이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존의 다큐먼트하고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문서들이 쫙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있건 파일로 문서가 있건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인베딩을 합니다. 인베딩은 벡터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벡터화 시키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잔뜩 학습시켜 놓은 인베딩 모델이 있습니다. 학습을 시켜놔야 돼요, 미리. 그래서 그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딱 시켜놓은 데다가 그 문장을 딱 집어넣으면 벡터가 탁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벡터들을 저장해 놓은 게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미리 사전 작업이 끝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유저가 새로운 프롬프트를 날립니다. 야, 그래서 오늘 했는데 이 학사 정보에 이거 해당되는 내용이 뭘 찾아봐야 되고 무슨 내용 답변을 해야 되지라고 딱 하면 이 쿼리를 인베딩을 시켜서 벡터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벡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 탑 K, 뭐 10개만 찾아, 5개만 찾아 라고 하는 거죠. 그 5개만 찾으면 그 벡터에 해당하는 원본 소스를 5개를 가져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LLM에 들어가는 그 프롬프트는 내가 만든 쿼리와 관련 있는 문장 5개 혹은 10개를 합쳐서 프롬프트로 던져서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아, 참조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왔네 라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 쿼리 인베딩은 어떻게 해요? 이거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먼저 쿼리를 막 툭 날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아까 인베딩을 했던 그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 벡터가 나온다 그죠? 여기 제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바로 벡터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저 학습은
학습하는 문장을 학습시켜서 임베딩은 LLM 스몰 랭귀지 모델 학습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근데 단지 얘는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벡터화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죠. 라고 만들어진 좀 특별한 목적의 모델인 거죠. 벡터의 품질은 어디에 따라서 틀려지나요? 벡터의 품질이요? 답변의 품질. 내가 그 쿼리를 했는데 그 답변이 나한테 그 정확도나 뭐 그게 어떤 거에 따라 벡터에 따라서 틀려지나요? 아니면은 이게 그뭐 LM의 컴바이너에 따라서 틀려지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요 모델이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임베딩 모델이 쓰이고요. 이 임베딩이 다 끝나서 컴바인해서 만든 전체 내 프롬프트랑 어떤 문장들을 합쳐서 새롭게 LLM이나 스몰 랭귀지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답변을 만들잖아요. 이때 모델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쓰이는 모델은 임베딩 모델 그리고 LLM 모델 두 개를 쓰는 거죠. 성능은 두 개의 다의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픈AI 이게 만약에 챗GPT 같은 굉장히 거대한 모델의 뭐 좋은 모델이다. 그럼 답변이 똑같이 프롬프트를 넣어도 그럴싸하게 나오잖아요. 훨씬 더 그럴싸하게 나오겠죠. 혹은 임베딩 모델을 후진 걸 써가지고 이 안에 나오는 이게 지금 숫자 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너만 믿고 지금 나 하고 있어. 나는 원리는 모르겠는데 너만 믿어. 네가 이 유사도가 관련이 깊은 걸 네가 정확히 찾아줄 거라고 나는 믿어.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배신하는 임베딩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학습이 좀 덜 돼가지고. 임베딩 모델의 성능도 중요하죠. 관련이 깊은 걸 얼마나 잘 찾아주느냐는 임베딩 모델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거를 얼마나 잘 풀어서 썰로 풀어주느냐는 랭귀지 모델에 결정이 되겠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살짝 어드밴스로 나간다 보면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특히 생성형 AI에서는 굉장히 거의 꽃입니다. 뭐든지 임베딩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언어 임베딩 모델이잖아요. 이미지 임베딩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미지가 사진이 있다. 얘 임베딩에서 벡터를 바꿔줘. 하면 또 벡터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도 벡터로 바꿔줍니다.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게 두 사진이 얼마나 가까운 사진이냐 라고 하는 거는 또 임베딩한 벡터 사이의 연산을 가지고 사진이 얼마나 유사한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는 픽셀 단위로 해서 얼마나 이게 픽셀이 많이 비슷하게 매핑이 되느냐 가지고 결정을 하지만 임베딩 모델은 이 안에 있는 이런 객체,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떻게 생겼고 하는 사람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이 광경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우리가 지금 프롬프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빈센트 반 고흐풍으로 그림을 그려줘라면 그려주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풍이다 할 때 그 임베딩에 그 안에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랑 얼마나 유사해라고 하면 유사하다는 걸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임베딩 모델이 여러 회사에서 개발을 한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문장에 대한 저 벡터 값은 어느 모델이든 다 같아야 되겠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임베딩에서 해준 거랑 내가 지금 쿼리를 날려서 해준 거랑 같은 임베딩 모델을 써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인코딩 한 거로 디코딩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임베딩 모델은 종류가 많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임베딩으로만 쳐더라도 3,000개 이상의 임베딩 모델 확인 케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하고 이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혹은 내가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집에서 나만의 엔터프라이즈 챗봇을 만들고 싶다. 그죠? Q&A 해주는 챗봇, 매뉴얼을 가지고 다 하는 챗봇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겠죠. 실제 만드는 거는. 먼저 임베딩을 해주는 뭔가 첫 번째 임베딩을 해서 벡터 DB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료를 내가 가진 자료들 수집
첫 번째 돼야 되고요. 이거 이제 로딩을 한다고 하겠죠. 로딩을 하고 이 자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벡터 DB를 만든다. 벡터 DB를 만들어야죠.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신규 프롬프트를 받아서 이제 인풋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벡터화 시킨다. 인베딩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탑 K를 찾는다. 탑 K의 벡터에서 원본 가장 원기 유산들을 찾는다.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탑 K를 기반으로 가져온다. 그런 다음에 그 내 프롬프트 플러스 원본 데이터 가져온 거를 가지고서 LLM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결과 리절트가 나온다.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프로그램을 짜면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만의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 프로세스 자체는 구글 AI 스튜디오나 뭐든지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걔네들 이미 학습이 다 돼 있으니까 금방금방 만들어져요. 다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인베딩 모델 뭘로 쓸 건지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서 뭔가 말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스몰 랭귀지 모델을 우리가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얘한테 제시를 해주면 얘가 챗봇을 만들어줘. 이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RAG라고 합니다. 탑K를 찾는 데는 모델이 필요 없을까요? 학회요. 탑K를 찾는 데. K를 찾는데 모델이 그러니까 이 벡터 DB를 만드는데 벡터 DB를 나의 명령 DB와 매칭을 시켜서 상위를 찾으려면 이 벡터를 하나하나씩을 이 벡터랑을 우리가 그 내적이라고 그러죠. 두 벡터를 곱하는 건가? 그냥 생으로 곱하는 거야. 그냥 그냥 곱하기입니다. 그냥 그 컴퓨터에서 이퀘이션을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얘랑 곱하면 결과 하나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이제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라면 아까 제가 얼핏 이 벡터가 512차원이라는 말을 제가 살짝 드렸어요. 그 왜냐하면 문서가 엄청 큰 이만큼 문서인데 얘도 벡터 하나를 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벡터를 우리가 510은 너무 많아. 그냥 나는 8차원 정도로만 할래.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계산은 훨씬 빨라져요. 그렇지만 8차원에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력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이게 한 510이냐 아니면 256이냐 뭐 더 크냐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얘가 함축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은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근데 계산은 훨씬 더 복잡해지죠. 훨씬 더 양이 많아지죠. 차원은 자기가 결정해요. 차원은 그 인베딩 모델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 인베딩 모델이 지원해주는 차원들이 있어요. 그 하도에서 자기가 결정해요. 네, 모델마다 아예 픽스된 애들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엠베딩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특화될 수 있는. 그렇죠. 비전에 대한 인베딩 모델이 따로 있고요. 언어에 대한 인베딩 모델이 다 따로 있죠. 특화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델을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나중에 인베딩 디멘전이라고 해서 up to 1024라고 얘 같은 경우 써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아웃풋이 32에서부터 1024까지의 레인지를 제공을 한다. Q&A 인베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안에 실제로 쓰이는 게 코드에서 뭘 다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하면은 이론적인 거는 거의 다 다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파인 튜닝이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러려고 제가 이걸 안 지웠거든요. 오후에는 실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죠?
컨디셔닝은 뭐냐면 우리가 초기에 학습을 엄청 자 데이터를 질문 그 다음에 정답지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이걸 학습을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질문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얘가 질문을 날려보고 이걸 질문 정답지를 갖다가 한 1억 개 정도 만들어 놓고 얘한테 질문을 딱 날렸을 때 정답이랑 차이가 있다. 그럼 그 차이에 따라서 요거를 변형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신경망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기본 원리가.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학습 이걸 학습 이게 학습 과정이잖아요. 얘가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요 패러미터를 조정하는 게 AI가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다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더 이상 파라미터가 변경되지 않을 정도가 되면 다 배웠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배웠을 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우리가 보통 큰 모델 같은 경우는 기초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컴퓨팅 파워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셔도 이게 제가 간단하게 그려놔서 그렇지 아까 파라미터가 키미 K2 같은 경우에는 1조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개수가 1조 개라고요. 개수가 이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깔아서 쓸 수 있다. 한 키미 K2 1조 개짜리 파라미터를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10억에서 20억 사이 예산이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미 K2 정도 되는 애를 이 모델을 내가 만들겠다. 아까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게 10억짜리 머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1조 개 정도의 패러미터가 보통 우리가 GPT-4가 1조 개 정도 안팎이었거든요. 걔를 만드는데 GPU 서버가 한 몇 조억 정도, 몇 조 정도의 돈이 되는 GPU 서버를 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학습을 시켜서 만든 게 GPT-4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에서는 10억짜리면 되겠지만 결과물 우리가 갖다 쓰는 거는 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한 거죠. 학습용 서버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학습시키겠다? 특히 이런 딥러닝에서 이걸 내가 학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개개인이나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딥러닝 쪽에서.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이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건드리지 않고 내가 여기다가 좀 수정을 가해서 나만의 모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세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정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댑터를 끼울 수 있습니다. 어댑터는 뭐냐? 여기다가 예를 들면 하나를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레이어를 뭐 2개 정도 넣을 수도 있겠죠. 2개 정도 레이어를 넣어서 얘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새로 학습을 시켜서 여기 있는 것만 조정을 하는 거죠. 이 레이어가.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게 어댑터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것만 레이어를 추가해서 학습을 시키겠다. 원래 건 못 건드리니까. 그래서 보통 아까 1쪽에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한 예를 들면 한 굉장히 적게 하면 한 100분의 1 이하 그러니까 한 10억 개 정도의 패러미터를 새로 내가 추가하겠다 라고 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어. 그게 이제 패러미터 어댑터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걔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건드리지는 못하니까 얘한테 일정하게 다 곱하기 3을 한다. 예를 들면 곱하기 0.7을 해보고 아니 0.3을 곱해보고 0.4를 곱해보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바꿔가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잘 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곱해지는 이 숫자를 변경해가면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기 벡터에서 벡터 to 벡터이기 때문에 이 사이는 행렬이 됩니다. 지금 곱해주는데 그래서 한 2x2 혹은 3x3의 행렬을 가지고서 이 곱하기를 변경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잘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로랭크 어댑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바꾼 노라라고 하는 방법을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된 건데 이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우리 친구들이 AI로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는 AI 스튜디오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 유사 툴로 만들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가면은 AI를 그래도 뭔가 네가 쓸 줄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AI를 우리 회사에다 접목시켜줘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업에서 현재 오늘 시점에서 현업에서 AI를 회사에 접목하려는 목적의 70%는 제가 느끼는 어디 공식 리포트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현업에서 느낀 그 피드백들에 보면은 현재 신규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내년의 프로젝트의 70%는 아까 그 레그에 관련된 거. 우리 회사에 굉장히 많은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자동으로 응답을 해주는 챗봇, 고객을 위한 챗봇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내부 직원들 그 교육용이나 그다음에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챗봇을 만드는 게 AI 활용의 1순위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대부분의 은행권, 보험회사건, 은행이건 제조업은 이제 조금 시작하기 시작할 거고요. 금융회사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금융회사에서 나오는 신규 프로젝트의 70%는 그 매뉴얼에 관련된 RAG 관련 프로젝트가 내년에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 올해 시범 사업들을 대부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조그만 회사들 그리고 제조업 이런 회사들이 내년에 이제 실증 사업, 시범 사업들을 내년에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학생들이 뭔가 이제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에다가 플러스 RAG가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가 되느냐? 회사에 이런 매뉴얼들 말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공장에 있으면 그 공장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그리고 그 공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에러 체크 혹은 예측 이런 거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AI로 뭔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까랑은 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새로 학습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원래 거의 안 돼. 그냥 그 벡터 DB를 만드는 게 메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데이터, 통계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다든지 K-민즈를 하든지 여러 가지 모델링 방법을 합쳐가지고서 이 회사에 있는 예측을 하기 위한 모델을 별도로 이 학생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 모델을 만드는 게 그 다음 작업인데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RAG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뭐 간단한 정도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받아도 제 생각에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관련 유사한 내용을 배우면 그냥 스튜디오를 써서 뭔가를 만드는 거는 교수님 학생들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전공에 상관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RAG를 만들고 스몰 랭귀지 모델 하는 거는 약간 융합해서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맨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정도의 학생이 되려고 하면은 이 학생은 AI에 관련된 거를 제 생각에는 한 15학점 정도는 최소한 배워야 됩니다. 제 생각에. 요거는 3학점 정도면은 관련해서 할 수 있고 이거는 최소한 15학점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이랑 하시면 됩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오전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허깅페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딱 누르면 다운로드 받고 예제도 다 있어요 거기서. 근데 예전 같으면은 허깅페이스에서 너무나 이 선한 사람들한테 감사하면서 다운로드 받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얘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예제가 있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 모델하고 이 레퍼런스를 주고 AI 우리 제미나 이런 데다가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 링크나 아니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얘한테 주고서 그래 했지 이해했지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도 그 문서에 다 있잖아요. 그럼 코드 싹 만들어줘. 인베딩 모델은 이거 쓸 거야. 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들이 학습을 할 때 원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이제 내가 베타인 답이 출력 학습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문제 정보, 거치적인 거인데 그거를 학습하는 모델이 어떻게 거치신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저들이 쓰다 보면 챗GPT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쓸 텐데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인포메이션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새롭게 이제 아까 제가 오픈AI 같은 경우는 몇 주의 서버를 써가지고서 학습을 한 3개월, 6개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습을 해서 한번 세팅된 파라미터들, 그 모델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용자들이 인풋을 아무리 100개, 1000개, 3개월, 6개월 올린다고 해도 모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얘가 축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모델을 학습시키게 세웁니다. 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